최근 들어서 발표된 그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피로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임상 연구도 발표가 되어졌고요. 또 대규모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췌장암이나 교모세포종 같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암종에 속하는데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또 재미난 결과가 뭐냐면은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을 받고 계시고 제가 실제 하버드에 있을 때도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더 이상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은근히 꽤 계셨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 다 용도로 또 널리 시행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과학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기간에, 하버드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팅바우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쪽의 병원에서 유방암 전문의까지 취득을 하신 분이신데 동시에 또 이 침 치료를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이런 통합 암치료에 관련된 인사이트가 강하신 분이고 과학적인 연구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런 과학 저널, 의학 과학 저널에다가 임상시험 논문들을 기고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마침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이 특강을 하셨어요. 비타민C, 고용량 비타민C 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길래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고용량 비타민C 요법들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공부도 좀 했었었고 또 실제 임상에서 적용도 많이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귀를 쫑긋 하면서 이 강의를 듣게 됐죠. 근데 최근에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어떤 기전에 대해서 뭐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이나 등등을 통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적용된 임상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인 효과를 확증을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발표된 그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피로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임상 연구도 발표가 되어졌고요. 또 대규모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췌장암이나 교모세포종 같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암종에 속하는데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또 재미난 결과가 뭐냐면은 확증형은 아니지만 전립선 암 환자분들에게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치료를 한 결과 오히려 중간에 부작용이나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암치료법들이 그렇습니다. 만병통치약은 매직 불렛은 없는 거거든요. 비타민C도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통해 가지고 적응증을 찾고 어떤 용량의 어떤 환자군에게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냐 이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교수님 추가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전자 미국으로 간 허준에서 거기서도 이제 MD 앤더슨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네. MD 앤더슨에서도 그런 비타민 치료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제가 벌써 MD 앤더슨 암센터에 있을 때는 10년이 넘은 시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MD 앤더슨 암센터 자체에서는 하질 않고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C를 사용하고 있는 클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행됐었고 대형 암센터들, 소위 말하는 3대 암센터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에서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대형 암센터들에서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담인데요. 제 채널에서도 AI로 제가 낭독한 게 150만 조회수 나온 게 있다. 뭐냐면 김의신 박사님. 네네. 그럼 10년 전에 김의신 박사님도 그럼요. 미국으로 간 허준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게 MD 앤더슨 암센터 김의신 박사님이시고요. 김의신 박사님이 제가 1년 동안 휴스턴에 있으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분을 존경을 하는 게 대형 암센터이다 보니까 아침, 점심, 또 오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1년 동안 있으면서 최대한으로 좀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강의들을 제가 좀 쫓아다니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들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김신 박사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지금도 노령이시지만 그때만 하시더라도 상당히 나이가 있으셨었거든요. 이분이 미국에서 13번이나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로 꼽히셨던 이 핵의학 전문의신데 그분이 그 강의장마다 계속 조그만 카메라, 지금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찍는데 그때는 이분이 조그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다 찍어가면서 또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되어졌어요. 아, 저렇게 뭐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 칭호를 받으시는 분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최신 지식들을 습득을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이 젊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김우신 박사님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물론 음식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겠지만 하나를 이렇게 추천하시더라고요. 커큐민 성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 블랙, 마법의 탄환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암 치료할 때 요것만 하면은 너 암 다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들이 천연 식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MD 앤더슨에서 대표적인 연구자가 아가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김신 박사님과 같이 근무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 MD 앤더슨에서 이분은 인도 출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큐민이 이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이거든요. 보통 이 칼라 시기가 칼라 색소 성분들이 항암 효과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레올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강한 항암 효과가 있고요. 당근에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이 물질을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이 커큐민, 강황을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신 박사님이 편하게 얘기하신다 그래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커큐민의 항암 효과 또는 거기에 대한 임상시험까지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김신 박사님도 이런 음식 하나를 추천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근거 중심 의학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카레만 먹으면 모든 암 환자가 다 좋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환자분들이 어떤 전이 재발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암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 종양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천연 물질 성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뭐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인삼 속에 또 들어가 있는 진스무사이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환자들에게 식품으로서 섭취함으로써 이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시켜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몸의 전반적인 대사 상태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MD 앤더슨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이라든가 환자분 혹은 치료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MD 앤더슨 암센터에도 통합의학 부서가 있잖아요. 이 통합의학 부서의 대표가 거기 디렉터 로렌조 코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요가도 굉장히 관심 많으셔가지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셨고 또 평소에 본인 몸 관리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주차비가 공짜가 없습니다. 저 이번에 보스턴 갔는데도 우리는 자기 아파트에 자기가 차를 대는데 돈을 내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서 내가 사는 집 앞에다가 내가 차를 내는데도 한 달치 주차료를 지불하더라고요. 저 MD 앤더슨 있을 때도 당연히 거기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면서 주차비를 냈는데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가까울수록 더 비싸고 멀수록 더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중간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주차를 했었는데
로렌조 코엔은 맨날 보니까 제일 꼭 멀리 있는 한 뭐 20분 이상 걸리는 데다가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냐면 좀 돈을 좀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닌가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쓴 책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생활을 운동이라든지 또는 건강식단 등등과 연계를 시켜놓는다.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어차피 차를 안 타고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니까 출근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고 걷는 거리를 멀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만들고요. 또 일을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스탠디형 데스크가 있었어요. 그 스탠디형 데스크에서 항상 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본인은 일단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한다는 등등을 나중에 그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이 악성 흑색종에 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본인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암에 걸린 거예요. 뭐 우리 많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평소에 너무너무 운동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억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고 한데 이분은 본인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 사셨대요. 그래서 햇빛에 너무 과다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색소 관련된 악성 흑색종이라는 그 피부 쪽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는 6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가 출간한 책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이 방법들을 몸소 실천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 암을 본인 스스로가 또 극복해가지고 지금 5년 이상 편하게 어떤 재발 없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가장 사실 MD 앤더슨에서 저한테 그 머리에 남는 그 뇌리에 남는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이 로렌조 코엔이 본인 생활 습관을 굉장히 철저히 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는 거. 그 암에 걸린 것을 이런 통합의학적인 방법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본인이 극복을 하고 이미 5년 넘어가지고 암 생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킴 센터,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통합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많은 암 환자분들이 뭐 침 치료를 통해서 증상도 완화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주고 다양한 어떤 부작용도 감소를 시켜주고 등등의 효과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이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하버드 대학교의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 클래스, 또 마사지, 또 표현예술 치료, 기공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럼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유화승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그 동서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한의사로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그 암센터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 교수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작년에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교환 교수로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왜 제목이 하버드로 간 허준인가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좀 폐암 같은 큰 질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을 치료하셨다면 어디서 치료를 했을까요? 아마도 뭐 세계 재벌이시니까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서 암을 치료하셨겠죠. 그것이 바로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고요. 저는 2012년도에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통합의학부서에서 1년 동안 교환교수로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출간한 책이 미국으로 간 허준이란 책이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허준이 미국으로 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이런 등등해서 동양의학과 그 서양의학이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암 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혁명 또 어떤 진보가 이루어질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출간을 한 것이 미국으로 간 허준이라는 그 책이었는데요. 뭐 그로부터 벌써 한 10년 이상이 지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은 그 분들이 통합암 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그 통합암 치료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형 암센터들,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보스턴이라든지 등등에 있는 유수한 암센터들에서 동양의학의 침과 한약과 뭐 기공과 요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도약을 하고 현재 지금 가장 핫한 분야에 있어서의 그 통합암 치료를 제가 국내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침 작년에 제가 또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하버드 의대 그 다나파버 암연구소에 교환 교수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좀 재미난 제목이죠. 미국으로 간 허준 2탄, 이 하버드로 간 허준을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 하버드 자킴 통합암센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통합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자킴 센터,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통합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많은 암 환자분들이 뭐 침 치료를 통해서 증상도 완화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주고 다양한 어떤 부작용도 감소를 시켜주고 등등의 효과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이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하버드 대학교의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 클래스, 또 마사지, 또 표현예술 치료, 기공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럼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임상시험을 하고 과학적인 기초 연구를 하고 등등의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통합의학적인 치료들이 암 환자분들에게 시술이 되어지고 그 환자분들이 너무도 많은 이런 혜택을 이런 치료를 통해서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거죠.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킴 센터가 미국 3대 암센터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침 치료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저희도 믿겨지지 않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3대 암센터라고 하면은 휴스턴에 있는 그 MD 앤더슨 암센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뉴욕 안에 있는 이름은 좀 어려운데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교의 다나파버 암연구소, 보통 이렇게 3대 암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 하버드 자킴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서 볼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버드의 통합암 치료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마이제이킴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가보게 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침 치료나 기공이나 운동이나 요가나 태극권 등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뭐 강사나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실현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제이킴 센터, 하버드 통합암센터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암 치료에 대한 시연, 그리고 비대면 클래스가, 비대면 수업이 너무너무 잘 발달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오시는 암 환자분들이 실제 본인 국가로 돌아가시더라도, 또 미국 굉장히 넓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암 환자분들이 본인이 사시는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거기서 줌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통합의학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실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훌륭한 한의학에 대해서 침치료에 대해서 홀대받는 느낌도 좀 되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원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양방 한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의과 한의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흡진, 통합의학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모든 의사들이 다 이런 침치료나 뭐 요가나 기공 이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믿고 본인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다 좀 포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의 열린 마음으로 이 통합의료를 수용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양방에서 하는 3대 표준 치료, 거기 지치신 분들 혹은 거기에 힘드신 분들이 제 채널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암 치료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술이나 항암제, 뭐 방사선 치료, 뭐 요즘 들어서는 면역 치료나 뭐 표적 항암제 등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대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3대 요법들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죠. 뭐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통증이나 후유증이 뒤따를 테고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탈모 또는 뭐 골수 기능 저하라든지 피로, 식사를 못하는 식욕 부진 등등의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뭐 방사선 치료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염이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뭐 식도염 등등의 수많은 이런 부작용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 3대 요법이 바로 표준 암 치료입니다. 이런 표준 암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신 분과 끝까지 잘 받지 못하시는 분과 어떤 분들이 더 치료 효과가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끝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더 치료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표준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근데 끝까지 받으려면은 부작용이 심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냥 포기하신 분들, 방사선 치료 받다가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작용 심한 걸 어떻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에게 이런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또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좀 더 편안하게 이런 공격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 표준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더라도 그것은 암 치료율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항암제로 인해서 오심부터, 메스꺼리고 또 우리 예기성부터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항암제 맞은 다음에 구토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가려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거를 상상만 하더라도 벌써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리는 증상이 있어요. 이런 데 있어서도 심치료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고 이것이 이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좋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 수준까지 이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못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식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피곤하잖아요. 이때 지금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은 좀 잘못된 편견이에요. 상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암 환자분들이 우선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것이 본인의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처음 받자마자는 좀 쉬는 게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몸을 적당하게 움직여야지만 그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더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다나파브 암연구소의 이 자킴 센터에서는 이런 운동요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 운동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제니퍼 리기벨이라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운동에 대한 걸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고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이리신이라는 운동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운동 호르몬의 분비를 더 촉진시키는 효과를 운동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유방암 환자의 어떤 치료율을 더 좋게
개선을 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유명한 학술제 발표를 하는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듯이 또 운동 치료나 몸을 활동을 하는 것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고 부작용을 감소시켜주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하버드에서도 침 치료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웨이동 루라는 분이세요. 미국에는 뭐 친구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중국에서 중의사분들이나 또 한국에서의 한의사 선생님들도 미국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은 약 한 20년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 침술 대학도 설립을 하시고 거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창안하신 분야가 뭐냐면은 침술 분야 중에서도 종양 침술이라는 분야를 창설을 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침 치료 받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암 환자에게만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침술의 영역을 개척하시는 분이 바로 이 웨이동루 박사님이시고, 근데 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뭐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뭐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뭐 암으로 인한 통증, 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또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러겠어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밥맛도 없고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메스꺼리는 증상. 암 환자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항암제 맞은 다음에 메스꺼리는 증상들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항암제를 맞은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손발이 너무 저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당뇨나 뭐 다른 질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손발 저림을 유독 유발을 하는 이런 특정한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단기간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증상이 계속해가지고 지속된다면은 향후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침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암성 통증, 암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의 양을 줄이는 것 자체가, 진통제가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무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또 미국의 국립보건원 등등에서 침에 대해서 이미 보험으로 공식적인 침 치료의 영역으로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 잠을 좀 못 주무시는 환자분들, 이분들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투여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수면제 양을 줄인다든지 또는 끊을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항암제로 인해서 오심구토, 메스꺼리고 또 우리 예기성부터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항암제 맞은 다음에 구토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가려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거를 상상만 하더라도 벌써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리는 증상이 있어요. 이런 데 있어서도 침치료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고 이것이 이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좋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 수준까지 이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표현예술치료라는 게 나오는데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말이 좀 어렵죠. 표현예술치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암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정서적인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고통,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등등의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뭔가 예술로 승화를 시킬 수 있게끔 치료 영역으로 승화를 시킨 영역이 바로 이제 표현예술치료라는 영역인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메가 칼튼이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자킴센터에 하버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런 표현예술 치료를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무슨 낙서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들링이라 그래서 그림 따라 그리기, 뭐 낙서하기 등등인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스케치북 같은데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해서 밑그림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서가 갑자기 감정에 북받칠 때도 있겠고 이렇게 안정이 될 때도 있겠고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도들링을 통해 가지고 암 환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뭐 감정적인 부분이 순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원래 이제 이 메가칼튼 박사님이 어떻게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본인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렸을 때 약간 폭력성도 좀 보이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이 도들링 요법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본인 애들한테 적용을 시켜보니까 애들이 뭐 수능도도 좋고 굉장히 좋게 변하는 것을 본인 몸소 느끼게 되면서 마침 또 이분이 암 치료 기관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암 환자한테 적용을 시켜도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셔서 이것을 가지고 뭐 연구도 하고 왜 이러한 요법들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뭐 책도 쓰시고 하면서 개척을 해 나가신 분야이고요. 그 위에 있는 도자기 같은 꽃병 같은 사진 있잖아요. 이게 그 그림을 누가 그렸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렸습니다. 이 하버드 암센터에서 암 환자 분들에게 이 도자기하고요, 붓, 물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에 굉장히 유명한 현대미술관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가 있는데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보스턴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환자분들에게 이런 꽃병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꽃병 같은 거를 나눠주고 이걸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1시간 정도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스스로의 감정이 되게 순화되는 느낌도 들고 되게 힐링, 평화 등등의 이런 감정들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 예술 치료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숙면에 대해서 방법들은 잘 알고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낮에 햇빛을 많이 쬐이고 또 그 활동을 좀 하고요. 저녁 때 중간에 한번 보통 깨잖아요. 깼을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아시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정말 잠이 보약이란 말이 요새 실감이 나는데요.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좀 잠이 좀 줄잖아요. 네네. 그럴 때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숙면에 대해서 방법들은 잘 알고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낮에 햇빛을 많이 쬐이고 또 그 활동을 좀 하고요. 저녁 때 중간에 한번 보통 깨잖아요. 깼을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아시죠? 핸드폰 보는 거. 요즘 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MD 앤더슨 암센터의 로렌조 코엔이 제안한 방법인데요. 특히 암막 커튼을 좀 치고 심지어는 또 안대 같은 거를 암막 안대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핸드폰을 잘 때는 그 옆에 놓지 않는 거죠. 로렌조 코엔의 비법입니다. 반드시 방 안에 놓지 않고 거실에다가 핸드폰을 놓고서 자고 중간에 깨더라도 최소한으로만 빛에 노출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잠을 청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많은 뭐 명상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흡법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 반복을 많이 시키거든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호흡법에서도 2-2-4 호흡법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숨을 들여 마시는 거를 하나, 둘.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을 하나, 둘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쉬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그만큼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호흡을 반복을 하는 등등의 본인만의 방법을 취하신다고 한다면은 숙면을 취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기공과 태극권 같은 이 움직임 치료가 과학적으로 설명이잖아요. 네, 이미 뭐 최근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태극권하고 기공을 시행하는 것이 면역 체계의 기능도 높여주고요. 또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서 암 환자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대표적으로 또 수행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하버드 암센터의 통합의학 부서의 일대 센터장님. 처음으로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데이비드 로젠탈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세요. 하버드대학교의 통합의학센터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까지 센터장 맡으신 분들이 다 종양내과 전문의들이에요. 그분들이 심치료나 기공이나 이거 태극권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면서 뭔가 신기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걸 연구를 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공하고 태극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 오병상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중의사시기도 하고 기공에 관련된 임상 연구라든지 실험 연구 등등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초청하셔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부분 또는 면역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부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고찰 연구라든지 또는 임상 연구라든지 등등을 하버드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셨고 여기 우리 대전대학교 제 제자죠. 우리 병원에서 그 종양과 수련의를 마친 또 배모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함께 또 여기 참가를 해가지고 논문도 몇 편을 게재를 하고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극권과 기공이나 이런 것들은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로젠탈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또 이런 통합의학의 치료 기술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센터가 오셔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또 오셔 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과학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건강한 삶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던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이 무엇일까요? 뭐 다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뭐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가 클래스에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이렇게 시행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몸을 관리한다든지 뭐 등등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식단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특히 병이 생기게 되면은 수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수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내 몸을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치료의 시간을 버는 건데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수면질이 불량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리한 여건에 취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의 자킴 센터가 이름을 10년 전 정도에 어떻게 바꿨냐면은 통합치료와 건강한 삶 센터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꿨어요. 특히 생활습관에 방점을 두고서 이름을 바꾼 건데요. 여기에는 제니퍼 리기벨이라는 아까 데이비드 로젠탈 다음으로 센터장을 맡으신 제니퍼 리기벨이 운동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특히 암 환자의 식단 그리고 운동 치료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자킴 통합 암센터라고 원래는 이름이 좀 짧았었는데 이것을 제이킴 센터 for Integrative Therapies and Healthy Living이라는 굉장히 좀 긴 이름으로 해가지고 개명을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우리의 생활 습관 관리라는 것이 암 환자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방법으로 통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서 기공을 한다든지 태극권을 시행한다든지 요가, 명상 등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짜가지고 환자들에게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버드대학교 통합암센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센터장분들이 다 이 종양내과 전문의 출신이세요. 그만큼 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표준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표준 치료만 가지고 어떤 최선의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삶의 질 관리라든지 증상 완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교수님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한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팅바오 박사, 제가 이번에 팅바오 박사의 추천으로 해서 그분의 초청으로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분을 꼽고 싶어요. 이분은 북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거기서 2학년까지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미국으로 국가 장학생으로 해서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대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클린턴도 졸업을 했고 여자 대학교인데 유명한 인사들을 배출한 유명한 대학교죠. 웨즐리 대학교에 생명공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볼티모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에 이제 진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웨즐리 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워싱턴 DC에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친구 클리닉에, 침술 클리닉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암 환자분들이 뭐 한약도 복용을 하고 또 침치료를 받고 하시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또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본인이 북경에 베이징에 있을 때에도 감기 걸리고 하면 한약들을 먹고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양내과 전문의를 따면서 본인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 사이를 줄이는 거를 나의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방향, 타겟을 딱 잡으신 다음에 통합의학을 전공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치료와 한약이 암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가까이서 그 침구 클리닉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서 본인이 체험을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통합암치료라는 학문의 분야를 만들어내고 또 그 분야에서 어떤 근거를 축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일선에서 통합암치료의 그 여전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지금 현재 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미국에서도 이 종양내과 의사들이 통합의학을 직접 연구하는 그 까닭은 뭘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버드 대학교 통합암센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센터장분들이 다 이 종양내과 전문의 출신이세요. 그만큼 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표준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표준 치료만 가지고 어떤 최선의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삶의 질 관리라든지 증상 완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통합의학센터에서 과학적인 연구도 하고 이 환자들에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적용을 시켜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보다 완전한 암 치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이런 그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통합 암 치료를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쪽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 한국의 통합의학이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뭐 침치료나 한약치료나 여기 본고장은 사실 우리잖아요.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등등의 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의학적인 치료 기술들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져 있고 또 연구도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지금 12개의 한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수준 높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상대적으로 좀 덜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암 수술 이후에 수술 후 회복 촉진 등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침치료 또는 약물 치료 등등을 통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또는 항암 화학요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 또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강 건조나 방사선성 피부염, 뭐 설사 등등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수많은 치료 기술들이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죠. 다만 이 미국과의 좀 차이점은 그쪽에서는 뭔가 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대형 암센터들, 뭐 아산, 삼성, 서울대병 이런 데서 심치료나 한약치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하버드나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이나 MD 앤더슨에서 이 통합암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하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거고 대형
대규모 연구들이 시행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방병원이나 지금 소규모의 어떤 의료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증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나오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 치료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때는 표준 치료를 받아야겠죠. 뭐 3대 요법이라고 하는 뭐 수술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도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시너지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통합 암 치료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표준 치료를 다 끝난 상태에서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는 건데요. 이때는 분명히 암 환자의 어떤 몸 상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종양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양미세 환경을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던 카레 속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컬, 종양미세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 시기를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이 암의 전이자발 없이 이렇게 잘 극복을 해서 암 생존자가 돼야 되는 게 목표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중간 과정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다시 한번 표준 치료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때 우리가 좀 필요한 전략이 뭐냐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 표준 치료도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 병용할 수 있는 면역 치료라든지 이런 통합암 치료들을 함께 시행을 함으로써 좀 더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진행한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환자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뭔가 좀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또 뭔가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하는 치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있어가지고 이런 3단계의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통합암 치료를 같이 병용하는 이런 암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러한 한국형 통합암 치료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대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치료 방법들이 공식적으로 대형 암센터들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한국형 통합 암 치료가 예를 들어서 3대 표준 치료 외에도 그러니까 침 치료라든가 한의학이 단순히 보조가 아니고 완전히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통합 치료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결국 모든 치료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암을 사실 완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많은 지속적인 연구라든지 또는 많은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치료가 되는데 굳이 논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암이라는 질환이 뭐 가장 생존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목소리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통합 암 치료를 통해서 적어도 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안전한지를 효과가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의미가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굳이 안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런 통합암 치료가 공식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운동이라든지 아니 인지요법, 마음챙김, 명상, 또 타이치가 중국말로 해서 태극권이거든요. 치공이 기공이고요. 태극권이나 기공,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특이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아메리칸 진생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뭐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면 홍삼이잖아요. 물론 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홍삼을 먹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효과 때문에 오히려 좀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 환자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일단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삼을 먹게 되면 피로를 개선할 수 있다. 뭐 등등의 이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과학적으로 검증된 통합 암 치료의 대표 사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암 학회라고 한다면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라는 그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아스코라는 학회인데요. 아스코에서 침치료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생각이 얼핏 이렇게 매칭이 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하고 통합암학회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암 환자의 증상 하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2년도에는 암 환자의 통증에 침이나 기공이나 요가나 뭐 이런 등등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면 공고 수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종양학자들은 이 아스코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침치료나 기공이나 등등에 대해서 암 환자들한테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23년도에는 암 환자의 암 환자들이 또 이제 많은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불안 우울 증상. 또 올해는 불면, 암 환자의 아까 이제 불면 얘기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에 이러한 통합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표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수준 높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진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료 지침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사실 의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통합 암 치료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점차 확산이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그 수혜를 좀 이렇게 입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교수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암성 피로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영어가 나와가지고 조금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SIO하고 아스코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치료기거든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받을 때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액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그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받은 후를 얘기하고요. 포스트 트리트먼트라는 건 완전히 이런 치료기가 끝난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요법, 마음 챙김, 명상, 또 타이치가 중국말로 해서 태극권이거든요. 치공이 기공이고요. 태극권이나 기공,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특이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아메리칸 진생이 나와 있네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면 홍삼이잖아요. 물론 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홍삼을 먹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효과 때문에 오히려 좀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 환자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일단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삼을 먹게 되면 피로를 개선할 수 있다. 등등이 이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또 교수님 책에 보면 음악 치료나 마사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효과를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해보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좀 시키고요. 또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료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서티피케이션을 받지 않으면은 이런 공식적인 마사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의료 마사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나파버나 MD 앤더슨 암에서도 실제 마사지 치료가 외래 환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손발이 붓는 증상들 있잖아요. 수족 부종, 림프 부종 증상이 있을 때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면의 질을 개선시킨다든지 또는 암성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불안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입증이 지금 되어졌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보다는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일대
회장을 맡으신 분이 베리 카슬레스라는 그 분이신데, 그 캐슬레스라는 분이 마사지 요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그렇게 발표를 하셨었어요. 뭐 이 외에도 음악이 암 환자분들에게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임상시험을 할 거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유사한 암 치료 기관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들에서 이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음악 요법에 대해서 음악을 시행한 분과 시행하지 않은 분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수치화를 시키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치화를 시킬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이를 숫자로 보여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뭐 저로서는 굉장히 좀 놀라웠었고, 우리가 어찌 보면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관행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않구나,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음악 요법을 가지고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를 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제가 놀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을 같이 병행하는 등등의 처치법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제반적인 정서 안정 또는 수면질 개선 등등의 효과를 현재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통합 암 치료의 장이 바로 이제 자킴 센터입니다. 네, 보통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들이 더 잘 발생을 하고, 또 멍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둔하지 않았는데 왜 기억이 잘 안 나지?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라고 호소를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에게 침치료나 또는 이제 명상이나 운동, 또 이제 인지훈련이라고 하죠. 뭐 대화형 등등에 있어서의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캐모포그, 인지장애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하버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밍샤오 양이라는 그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암한의학회, 제가 이제 현재 회장으로 있는 학회인데, 저희가 하버드대학교랑 공동 세미나를 좀 주관을 했어요. 그때 줌으로 해가지고 캐모포그, 어떤 통합 암치료법이 얼마만큼의 근거 및 권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대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밍샤오 양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국 출신이고,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를 거쳐서 하버드대학교에 이제 강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인데, 이 통합 암치료에 관련된 수많은 좋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학술대회에서 최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이 연구 활동을 보여주는 그 젊은 학자고요. 이런 좋은 연구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통합 암 치료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또 환자들의 삶의 질 또한 그만큼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한약은 다 감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한약을 좀 폄훼를 하고 오히려 좀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단국대학교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데이터, 우리나라의 환자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양약과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어떤 경우가 더 간독성이 많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이제 그걸 통계를 냈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양약을 복용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간독성을 냅니다. 이 한약이라는 모든 그 약물을 다 싸잡아가지고 통으로 그것이 다 이제 간독성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지침이고요. 이 지침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연구죠. 1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한약을 복용한 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오해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암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명상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명상 관련돼서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거잖아요. 인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든지 등등이 굉장히 이 명상법에 대해서는 뭔가 좀 고도의 선진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선불교나 등등에 있어서의 명상법들이 화두를 던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답을 찾아 나가고 면벽 수련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동양적인 건데, 이 중에서
뭔가 좀 그 서양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거기서 또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끔 프로그램화 시킨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게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유명해진 게 왜냐하면은 논문들이 많아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근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 어떤 관행을 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다양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존의 의료진들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환자들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킴 센터에 근무하시는 패트리시아 마킨 아카리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명상의 대가십니다. 명상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라든지 또 환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바로 이제 이 명상치료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통증 조절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이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 가면서 점차 이 명상이 어떤 하나의 프로토콜로 암 환자를 위한 통합암 치료의 프로토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대표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서양학계 선두인 뭐 하버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히려 통합의학적으로 동양의학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지지센터를 구축을 해놨어요.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통합암치료의 핵심 기술들이 한의학에 많이 있어요. 침치료나 한의학이나 뭐 기공이나 뭐 등등의 굉장히 좋은 치료법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한의과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게 지금 의료 이원화라는 이 시스템 때문에 환자들에게 쉽게 접근이 안 된다는 이런 사실들이 좀 아쉬운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실명을 언급을 하자면은 일산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암치료센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내과 전문의하고 한의사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토의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거기서 현장에서 처치를 해나갑니다. 아마 대학병원에서는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양방 의대 내에서는 거기 이외에도 수많은 또 이제 통합암을 지향하는 여러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그쪽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의료 장애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미래의학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암치료 또 통합적인 암치료 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보면 이게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한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암치료에 있어가지고 표준 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이 치료율이 또는 이제 치료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그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지 않고 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통합암 치료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에는 또 이제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절대로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침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환자들에게의 어떤 위협이나 경고보다는 이게 어떤 치료에 한계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미국의 통합암센터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러한 종양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고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수님 또 하나 더 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약이 간에 좀 부담을 준다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네, 모든 어떤 약물들은 간에 당연히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과연 이 모든 한약이 다 간에 부담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일정 부분의 한약이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특히
독한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 뭐 항암제가 일반적으로는 그 부담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독성이 있는 약물이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떤 상승 효과가 나고 어떤 하강 효과가 나는지를 연구하는 게 급선무이지, 모든 한약은 다 간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한약을 좀 폄훼를 하고 오히려 좀 너무 과장되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 들어서 단국대학교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데이터, 우리나라의 환자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양약과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어떤 경우가 더 간독성이 많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이제 그걸 통계를 냈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양약을 복용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간독성을 냅니다. 이 한약이라는 모든 그 약물을 다 싸잡아가지고 통으로 그것이 다 이제 간독성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지침이고요. 이 지침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연구죠. 1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한약을 복용한 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오해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 암에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콩을 뭐 유방암 환자가 먹어도 되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교수님, 왜 하버드 의사들은 식단부터 바꿔야 소리가 나요? 저는 그 보스턴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사실 미국인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비만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들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근데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 비만율도 낮고, 사람들의 어떤 음식에 관련돼서 이 홀푸드, 통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공이 되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한다는 그런 의식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스턴 가가지고 많이 좀 깨달았는데요. 이미 음식이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사실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어찌됐든 간에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뭐 통곡식이나 천연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 식단 습관이라는 것들은 또 아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음식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 대사 환경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또 몸에 있어 가지고의 전반적인 염증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요. 또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에서도 전문적인 또 영양사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암 환자의 먹거리의 희망이라고 하죠. 크리스티나 콘테라는 그 임상 영양사 분인데, 이분이 주로 하시는 거는 암 환자분들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이 암 치료를 받을 때 편안하게, 속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 레시피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직접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리를 시연하면서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소개도 해주고, 또 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 암에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콩을 뭐 유방암 환자가 먹어도 되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문 대답을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명제인데요. 음식이 약이다. Food is medicine. 음식이 곧 치료라는 철학을 좀 과학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약힘센터에 근무하는 임상 영양사가 이 크리스티나 콘테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의 어떤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정말로 이 음식 재료를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마지막 조리법까지 철저하게 자연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강의이고, 또 이분의 수업을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책에 보면은 단합하고에서 항암제가 FDA 승인을 많이 받았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보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버드 의과대학을 뭐 사진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하버드 의대가 있고요.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뭐 베스 이스라엘 병원이라든지 보스턴 아동병원, 뭐 브리검 여성병원, 뭐 다나파브 암연구소, 뭐 조슬린 악육 클리닉, 매사추세츠 정신관리센터, 여기가 하나하나가 다 유명한 곳이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기관들이에요.
근데 미국 국립보건원에 국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의 R&D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의 50% 가까이를 바로 이 지역, 보스턴의 롱우드라는 이 지역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연구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의학 연구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뭐 항암제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제 다나파바 암연구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 하버드 그 의대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유명한 이 다나파보 로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다나파보 로고가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바뀌었어요. 기존의 로고도 약간 직관적이긴 했는데 이번 로고도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여기에 D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F자의 그 약 끝쪽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나와 파버. 요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나는 누구냐면 찰스 다나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그 다나파버 암연구소의 재정적 후원 이쪽을 담당하는 후원 단체를 이끄시는 분이셨고요. 시드니 파버는 소아암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드니 파버 암 센터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나중에 1983년도에 찰스 다나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이 둘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다나파버 암 연구소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 로고에서 상징을 하는 것은 협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이 시드니 파버의 어떤 연구 이것만 가지고선 될 수 없다. 이 연구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다나라는 요소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더 진일보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로고가 별명이 더 렌즈예요. 렌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렌즈인데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것은 연구 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미로서 이런 로고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통합의학의 철학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우리가 태그 마크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버드 안에서도 이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음과 양의 그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인간 중심의 이런 전인적인 치유를 지향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왼쪽에 그 사진에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태극권하고 이제 기공의 대가시죠. 라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람이라고 이 별명을 부르는데 라멜 론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으셔가지고 무술이나 아니면은 뭐 기공, 요가 등등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쪽을 수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아마도 하버드 자킴센터에서 본인이 오래 근무하셨지 않으셨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기 합류해가지고 일을 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선라이즈 기공, 선셋 기공, 일출 기공, 일몰 기공이라는 책을 한 권씩 쓰시고 계셔가지고 그분 젊으셨을 때 사진을 담고 있는 책을 저랑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랑 뭐 굉장히 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떠날 때쯤에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 다나파버에서는 태극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의료가 실현되는 것 같아. 이 다나파버에서는 그 수술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암을 제거하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자킴센터에서는 뭔가 이 몸마음을 함께 보듬는 치료, 보완을 해주는 음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양적인 치료와 서양의학적인 또 동양의학적인 음적인 치료가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 서양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동양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감명을 받았고요. 이러한 열린 사고 방식이 현재의 어떤 통합암 치료의 거대한 흐름을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 면역 강화나 항산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량으로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의 뭐 제반적인 피로라든지 식욕부진 등등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통합 암 클리닉 가셔가지고 가장 많이 그 시행을 받으시는 요법 중에 하나가 고용량 비타민 주사라든지 아니면 미슬토 그 주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어바웃 허브 웹사이트에서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그 요법이 면역 강화나 항산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량으로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의 뭐 전반적인 피로라든지 식욕부진 등등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아까 팅바오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논문 결과에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특정 암종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뭐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졌고, 뭐 반면에 뭐 전립선암 환자들은 임상 시험이 중간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하다가 임상 시험을 중지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이처럼 이게 분명히 그 고용량 비타민 C는 용량이 일정 부분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경구용으로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정맥 주사로 들어가야지만 그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명확하고요. 다만 뭐 이런 것들을 고용량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는 신장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중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슬토 우리 이제 아브노바라든지 뭐 헬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사가 이미 유럽 쪽에서는 관련된 그 치료에 있어가지고 뭐 수많은 연구 결과들, 심지어는 이것을 그냥 피하에만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그 피하나 근육에만 놓는 게 아니라 정맥으로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양에다가 직접 투입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개발이 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용도로 활용되어지는 그 방법이거든요. 일단 주요 효능으로서는 뭐 면역 자극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은 뭐 충분히 그 입증이 되어진 내용들이고요. 또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주의사항으로서는 고용량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독성 가능성이 있고, 또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좋은 결과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비타민 C처럼 좀 보다 대규모의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졌고, 뭐 이 이외에도 보시게 되면은 버섯, 동충하초에 들어가 있는 코디세핀 성분이라든지 한약의 대표 성분인 베르베린, 또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아니면은 뭐 코엔자임, Q10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출간한 책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암 환자들 식욕부진에 그 한의학이 어떻게 또 임상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암 환자들이 겪는 그 증상들에 어떻게 한약이나 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항암 치료나 등등을 받을 때 암성 악액질이나 아니면은 또 식욕부진, 도저히 뭐 입이 꺼끌꺼끌해가지고 음식을 지력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너무 식욕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환자분들이 잘 먹어야지 병이 잘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못 먹는데 건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이잖아요. 이때 한약을 복용하는 게 이 환자분들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그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런 그 일상생활 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제시되어진 한약들, 뭐 대표적으로 육군자탕이나 삼출건비탕, 향사육군자탕 또 이런 것들이 보험도 적용되는 한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험에서 해당하는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했을 때 분명히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어졌던 것처럼 뭔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는 것이 뭐 감에 지금 무리가 되지 않을런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뭐 처치 전과 처치 후에 어떤 간 기능을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환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이런 근거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자분들이 그
복용을 하시는 식욕 촉진제들이 있거든요. 그 여성 호르몬 관련된 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또 이제 식욕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분명히 부작용도 있는데 오히려 뭐 이런 것들만 쓰는 것보다는 뭐 또 한방 관련된 치료나 이런 약물들을 사용했을 때 그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있고요. 특히 약물 중에서 육군자탕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일본은 양방 의사들, 의료진에서 한약을 직접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실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의사들의 직접적인 표현을 들어보면은 뭐 종양내과 전문의라든지 또는 뭐 내과 전문의들의 표현을 들어보면은 아니 실제 내가 환자한테 처방을 썼을 때 이게 안전하다고 이제 판정이 되어지고 또 환자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안 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이 한약적인 치료들을 활용을 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한약을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활용하면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식들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그 하버드 자키센터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그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었죠? 네.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제이킴 튜머 보드라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컨퍼런스 스터디죠. 그래서 처음 9월 달에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팅바오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왔는데 우리 뭐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바로 뭐 준비된 거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제가 마침 10월 달에 국제학술 대회에서 이 폐암 환자가 표적 항암제를 받을 때, 치료받을 때 한약을 병용하면은 어떤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 시험을 한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서 제반적인 이 기대 효과를 우리가 뭔가 가질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마침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팅바오 박사가 자기네들 스터디 하는데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9월 달엔 그걸 했고요. 또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른 거를 좀 발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바로 제가 이 암성 식욕부진, 암 환자의 식욕부진의 한약에 관련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침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을 알고 있는데 한약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준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했던 이 가이드라인 결과들을 발표를 했고 그게 뭐 나름 좀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 10월 달에 국제통합암학회가 보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열립니다. 그때 전체 오전 세션, 오후 세션 이렇게 있잖아요. 세션 하나를 우리 한국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이렇게 뭐 암성 식욕부진, 암성 통증, 또 암 환자의 손발저림 증상, 뭐 피로 등등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한국형 통합암치료 말씀드렸는데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소개하는 전체 세션을 구성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이번에 얻어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스턴 하버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뭐 한국 한의학의 어떤 세션장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운지버섯, 우리가 뭐 영지버섯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버섯류들이 있잖아요. 그 버섯류가 이 항암 효과 또는 이제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 운지버섯 다당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나 NK세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암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켜주고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부분. 다만 이것이 좀 주의할 사항으로서는 교수님, 면역력을 올리는 한방요법 중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욕에 있는 그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세계 3대 암센터 중에 이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About Herb라는 거거든요. About Herb라고 해서 이 약초에 관한 천연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방대해요. 일반용도 있고 전문가용도 있는데 이 전문가용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한약이나 또는 약초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기존 연구부터 해서 임상 연구까지 이루어졌으며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용량까지 먹어도 되는지, 뭐랑 같이 먹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몇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메모리al 슬런 캐터링 암센터의 About Herb라는 사이트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약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운지버섯, 우리가 뭐 영지버섯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버섯류들이 있잖아요. 그 버섯류가 이 항암 효과 또는 이제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 운지버섯 다당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나 NK세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암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켜주고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부분. 다만 이것이 좀 주의할 사항으로서는 제품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유효함량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그 다당에 포함되어진 함량에 따라 가지고 효과 차이가 조금 좀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우리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좀 전통 찻집이나 이런 데 가면 구기자차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붉은색, 뭐 청양 또 지역이 구기자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이 구기자 또한 이 암 환자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안에 들어가 있는 다당이 항산화, 면역 증강,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암 관련해서는 에스트로겐 양성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고 심장 독성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효능의 안전성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대규모의 진일 보완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한약 등등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공개된 사이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국민 인식도를 개선시키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돼 가고요. 한약과 항암제를 병용해도 상관없나요? 기준이 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 한약, 양약, 상호작용이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호르몬 억제제가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 갈근이라는 그 한약제가 있는데 이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는 타목시펜 효과를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십전대부탕이라는 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당귀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당귀가 에스트로겐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너무 과량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서양에서 흔한 풀이거든요. 성요암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이 통합암 치료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독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이런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게 알려지면서 이 통합암 학회의 대표 심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그 식물이에요. 근데 이런 성요암풀이 타목시펜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효과를 경감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이 항암제의 효과를 또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에 의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다, 또는 어떤 효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등등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암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하고 또 암에 대한 그 위험도 증가하고 암의 생존율도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교수님, 암 환자에게 수면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데요. 정말인가요? 일단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잠이잖아요. 뭐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또 우리가 잠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암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하고 또 암에 대한 그 위험도 증가하고 암의 생존율도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이런 면역세포의 활동이 어려워져 가지고 뭐 암 발생률도 증가시키고 항암 효과도 이제 저하를 시키고요. 또 면역 시스템의 장애를 유도하기도 하고 호르몬 시스템의 장애, 또 신체의 항상성을 저하시켜주고 염증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멜라토닌이 보통 이제 저녁 때 그 생성되는데 특히 이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성되는 시간인데 이때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항암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자신과의 전문적인 그 대화를 나누는 인지행동 치료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빛의 일정 시간 하루에 적어도 뭐 저는 1시간 이상 적어도 한 2시간 정도까지를 노출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시간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이 뭐 주변에 있는 자연에 조금 그 노출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뭐 등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햇빛에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좀 수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이런 태국권이나 요가나 명상 같은 거를 내 일상에 있어서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 적어도 뭐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내 몸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유전자 맞춤 치료와 한의학의 접목 가능성이 있나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난 건데 제가 제 제자랑 같이 공동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는 이런 방법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 특히 이제 폐암 환자에게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람을 나누는 패턴, 우리가 한의학에서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증, 한증, 뭔가 좀 직관적으로 쉽게 좀 나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열증 환자, 한증 환자로 나누게 되면은 그 예후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열증이 좀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그 임상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뭔가 열증이다 한증이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세마포드라는 그 유전차를 발굴을 함으로써 뭔가 이런 것들이 한의학적 맞춤 치료, 유전자를 활용한 맞춤 치료로서의 장을 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향후에는 이런 방법들이, 연구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더 심도 있게 접근이 이루어져 가지고 보다 정밀의학적인 그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암 치료는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 좀 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 연구, 교육, 또 진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진료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의료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자의 어떤 고통을 뭔가 좀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일단은 연구된 것들을 막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리서치거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것들을 우리가 막 논문 검색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결과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그 연구에 참여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치료법을 개발을 해야죠.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근데 그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어떤 솔루션을 얻었어요. 치료 방법들을 나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연구 개발한 치료법들을 공유를 해야겠고 그 결과들을 다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나가야지만 되겠죠. 그럼 임상을 하고 또 임상 현장에서 막 환자를 보다 보면은 거기서 또 장벽에 우리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부딪힌 장벽을 또 뚫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그 연구한 거를 교육하고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다나파버 외벽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What we do here changes lives everywhere.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여기서 이 다나파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생명체를 변화시킨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고요. 또 이 작심센터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라미 론슨이 얘기를 한 것처럼 다나파버의 어떤 치료 방법들이 양이라고 한다면은 작심센터에 보듬어 주는 거는 의미 영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어떤 역경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표현이 거기 벽에 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연구개발 행위를 하는 것도 어떤 의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환자 스스로가 내면에 있는 포텐셜, 어떤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스스로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고 몸을 보듬는 이런 행위조차도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이런 음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뭔가 좀 공격적인 부분과 보듬어주는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데 그 어떤 핵심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본질적인 부분이 현재 동양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암센터라고 일컬어지는 MD 앤더슨이나 다나파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5가지의 그 통합암 치료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거는 침 치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침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 환자들의 통증, 피로, 또 항암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다양한 암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증상들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고통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그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위암 환자나 폐암 환자 등등에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진 명확한 그 치료법으로 현재는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수님, 아직도 통합암 치료라는 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통합암 치료를 정의를 내리자면요, 절대로 이 표준암 치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표준암 치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등의 이 암 치료를 정확하게 받으시고요. 다만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받자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통합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환자의 신체적인 부분이나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줄여주고 또 동시에 통상 치료, 표준암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근거 중심 의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런 통합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미국에 있어서는 뭐 소위 말하는 3대 암센터, 대형 암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금 소개가 이루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 통합암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또 그 하버드에서의 통합암 치료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암 치료라는 것이 이 현대의학과
보완대체 약을 결합한 치료 전략이고요. 이게 암 환자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킴 센터, 제이킴 센터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종양내과 전문의, 뭐 또 친구사, 운동 치료사, 영양사, 뭐 기공 전문가, 또 요가 트레이너 또는 뭐 정신 명상 전문가, 마사지 전문가 등등이 전체가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환자에게 어떤 유기적이고 되게 체계적인 이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 중심적인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암치료법들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제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5가지의 통합암치료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거는 침치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침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 환자들의 통증, 피로, 또 항암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다양한 암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증상들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고통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위암 환자나 폐암 환자 등등에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진 명확한 치료법으로 현재는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긴 또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가벼운 기공이나 뭐 요가, 필라테스, 근력 운동이 암 치료에 있어가지고 약간 성공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은 운동이 면역 기능 향상 그리고 이제 재발률 감소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또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 아까 운동의 여왕 제니퍼 리기벨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상이나 심리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불안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완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명상을 통해 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이제 치료에 관련된 수능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자체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암 환자의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바로 이제 명상이나 심리치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 우리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항산화 음식들, 뭐 베리류, 녹색, 채소, 강황, 뭐 등등이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되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음식으로서는 당분이나 가공식품 이런 섭취를 최대한으로 좀 줄이고 항암 식단을 권장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뭐 9대1은 지금 너무 좀 과하니까 8대2 정도로 한 20%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두고서 음식 식단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약 및 보조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어바웃허브라든지 이런 사이트 등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환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당신한테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복용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복용을 하지 말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연구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생강 아시잖아요. 생강이 구토 억제 효과가 있어요. 쌉싸름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유발되어지는 구토 증상에 있어서 이 생강을 썼을 때 이 완화 효과가 이제 좀 뛰어나다는 사실. 기타 아까 또 암성 피로 부분에 인삼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커큐민을 중심으로 하는 강황이 암에 있어서 이제 보조적인 효과, 종양의 미상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복용,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종양 전문의한테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특히 이제 그냥 종양 전문의한테 가면 상담 잘 안 해주니까 뭐 저 같은 통합 암 치료에 관련된 전문의한테 이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 설명을 왜 이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암치료 센터인데 요 5가지 통합 암치료법 중에 침치료랑 한약 2가지나 우리 전통 한방이 또 차지하게 되네요.
네, 뭐 제가 여기서 한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식물 기반의 천연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꼭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인 한약에서 얘기하는 처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을 했던 뭐 생강, 인삼, 강황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천연물질 요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요. 실제 지금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진 한약을 실제 그 대형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